애는 내가 보는데 훈수는 며느리가. 황혼 육아 갈등. 어머니 아기한테 꿀 먹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죠. 아니 꿀 조금 탄 거 가지고 뭘 그래? 우리 때는 다 그렇게 먹였어. 시어머니도 억울합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손주를 보느라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돌봤는데 이게 무슨 대접인가요? 여러분 이 장면 나직지 않으신가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세대 갈등 중 하나. 바로 황혼 육아 갈등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일상이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47%가 조부모에게 육아를 맡긴다고 해요. 거의 절반이죠. 문제는 육아 방식입니다. 30년 전 육아법과 지금의 육아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다 잘 컸다고 하시고 며느리는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며 맞섭니다. 애는 할머니가 보는데 훈수는 엄마가 둔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이 뜨거운 감자 황혼 육아 갈등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락 갈등의 현장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하루. 경기도에 사는 김순자 씨 가명 63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김 씨는 부랴부랴 세수하고 집을 나섭니다. 아들 집까지 차로 40분 거리. 7시까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7시 정각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김 씨는 8개월 된 손주 지우를 깨웁니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킵니다. 7시 30분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하고 황급히 나갑니다. 김 씨는 이제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8시 아기를 눕혀놓고 서둘러 청소기를 돌립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집이 어지럽거든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돌립니다. 9시 아기가 다시 옵니다.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입니다. 며느리가 만들어둔 이유식이 있긴 한데 양이 적어서 김 씨가 죽을 끓여 섞어 먹입니다. 10시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들을 만나 잠깐 수다를 떱니다. 유일한 쉬는 시간이에요. 11시 집에 돌아와 아기를 재웁니다. 재우는 동안 김 씨는 눈을 붙이고 싶지만 저녁 반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요. 12시 점심을 대충 때웁니다. 아기가 깨면 안 되니까 전자레인지에 밥 데워서 김치랑 먹습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끝없는 반복입니다.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이기, 놀아주기, 재우기, 깨우기, 또 기저귀 갈기. 김 씨의 허리는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내 손주니까요. 저녁 6시 30분 며느리가 퇴근합니다. 김 씨는 오늘 지우가 뒤집기 연습했어요. 이유식 잘 먹었어요. 하며 보고합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첫마디. 어머니 제가 준비해둔 이유식만 먹이라고 했잖아요. 왜 다른 거 섞어 먹이셨어요? 김 씨는 당황합니다. 아니 양이 적길래 조금 더 먹였지. 아기가 배고파할까봐. 그래도 제가 계량해서 준비한 거예요. 더 먹이시면 안 돼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12시간 동안 손주 보느라 녹초가 됐는데 고맙다는 말은 없고 지적만 들으니 억울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 자식도 이렇게 키웠는데 다 잘 컸잖아. 며느리의 고민. 한편 며느리 박현주 씨 가명 34세의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현주 씨는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합니다. 퇴근하면 남편과 함께 아기를 돌보고 밤에는 다음날 이유식을 준비합니다. 이유식 하나 만드는데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아과 의사가 추천한 레시피대로 재료를 계량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체크하고 영양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8개월 아기는 하루 120g씩 2번 재료는 소고기, 브로콜리, 단호박. 육아책과 유튜브를 보며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현주 씨는 최선을 다해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아기 기저귀를 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저귀 발진이 생긴 거예요.
시어머니께 여쭤보니 오늘 하루 종일 기저귀 안 갈았는데 하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아기 입 주변에 발진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딸기를 갈아서 먹이셨더라고요. 소아과 의사는 12개월 이전에는 딸기 같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죠. 현주 씨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아기한테 안 좋대요. 시어머니는 섭섭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너희 남편도 이렇게 키웠는데 멀쩡하게 잘 컸잖아. 현주 씨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시어머니 기분 상하실까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합니다. 내 아이인데 왜 내 방식대로 못 키우는 거지?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맡기지 않을 수도 없고. 어린이집은 대기가 1년이고 아이 돌봄 서비스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현주 씨는 오늘도 육아 커뮤니티에 글을 씁니다. 시어머니가 손주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 육아 방식을 안 지켜주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댓글은 금방 수십 개가 달립니다. 저도요. 공감합니다. 차라리 어린이집 보내세요. 갈등의 본질. 이 갈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육아 방식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아래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어. 내 방식이 틀렸다고? 내 자식은 잘 컸는데?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안 봐주면 그만인데 내 아들 고생할까봐 참는 거야. 며느리의 마음. 시어머니가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내 방식대로 해주셨으면. 혹시 아기한테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눈치 보여. 내 아이인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답답해. 남편의 고민. 엄마가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와이프 말도 틀린 건 아니고. 양쪽 다 신경 써야 해서 스트레스야.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해. 한 가족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혼 육아 갈등은 단순히 육아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대 간 가치관 차이, 권한 다툼, 인정 욕구, 죄책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통계로 보는 현실.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통계를 볼까요?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조부모 78%, 시댁의 육아 방식에 불만을 느끼는 며느리 65%, 육아 문제로 시댁과 갈등을 경험한 가정 53%, 황혼 육아로 건강이 악화된 조부모 41%, 절반 이상의 가정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로 인해 가족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황혼 육아를 하는 가정의 32%가 예전보다 가족 관계가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연구팀의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 중 67%가 육아 방식 차이로 자녀 부부와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사례들. 온라인 커뮤니티와 상담 사례를 보면 정말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사례 1. 꿀물 논쟁. 부산의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6개월 된 아기에게 꿀물을 먹인 걸 알고 경악했습니다. 1세 미만 아기에게 꿀은 보툴리누스균 중독 위험이 있어 절대 금기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옛날에는 다 먹였다며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사례 2. 이유식 전쟁. 대구의 한 며느리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위해 이유식을 계량해서 준비해둡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죽을 더 끓여 먹이십니다. 며느리가 아기 위장에 부담이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배부르게 먹여야 잘 큰다며 듣지 않으셨다고 해요. 사례 3. 분유 온도 갈등. 인천의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분유는 40도로 맞춰야 한다며 온도계로 재는 걸 보고 황당해 하셨습니다. 손목에 대봐서 미지근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해? 라고 하셨대요. 사례 4. TV 시청 논쟁. 광주의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아기를 TV 앞에 앉혀놓고 만화를 보여주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24개월 이전에는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TV 보는 동안 내가 집안일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라며 서운해 하셨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양쪽 다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경험에서 나온 방식대로 하시는 거고 며느리는 최신 정보에 따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입니다. 이단락 육아의 변화 30년의 간극.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육아법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과 지금의 육아법은 정말 다릅니다. 시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금기가 됐어요. 1990년대 육아 vs 2020년대 육아. 1. 이유식의 변화. 1990년대 생후 34개월부터 시작. 쌀미음으로 시작해서 점차 진밥으로. 어른 음식을 씹어서 먹이기도 함. 간은 맛을 보면서 적당히. 2020년대 생후 6개월부터 시작 WHO 권고. 알레르기 예방 위해 단일 식재료로 시작. 철저한 위생관리 필수. 12개월까지 무염식 이후에도 채소 간. 시어머니 쌀미음 먹여서 우리 아들 잘 컸는데? 며느리 요즘은 6개월 전에 이유식 주면 알레르기 위험이 높대요. 2. 수면 교육. 1990년대 아기가 울면 바로 안아줌. 업거나 안고 재우기. 어른 침대에서 함께 자기. 2020년대 수면 교육으로 혼자 재우기 훈련. 질식 위험 때문에 아기 침대 사용 권장. 엎어 재우기 금지 영아돌 연사 증후군 위험. 시어머니 아기가 우는데 어떻게 안 안아줘? 며느리 수면 교육하는 중이에요. 스스로 재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3. 위생관리. 1990년대 떨어진 음식 주워서 입에 넣기도 함. 어른이 먹던 숟가락으로 아기 먹이기. 더러운 게 약이다는 생각. 2020년대 철저한 소독과 위생관리. 유해균 노출 최소화. 젖병 장난감 전기 소독. 시어머니 조금 더러운 건 괜찮아. 그래야 면역력이 생겨. 며느리 요즘은 그러면 장염 식중독 위험이 있대요. 4. 영양관리. 1990년대 많이 먹이는 게 잘 키우는 것. 통통한 아기가 건강한 아기. 꿀, 생수, 이온 음료 등 자유롭게. 2020년대 적정 칼로리와 영양 균형 중시. 비만 예방 중요. 1세 미만 꿀 금지 생수도 6개월 이후. 시어머니 많이 먹어야 잘 크지. 며느리 과식하면 비만 될 수 있어요. 5. 발달 단계. 1990년대 빨리빨리가 미덕. 일찍 걷고 일찍 말하면 좋은 것. 보행기 사용 권장. 2020년대 개인차 인정. 아기마다 발달 속도 다름. 보행기는 발달에 해로움. 시어머니 옆집 아기는 벌써 걷는데 우리 지우는 왜 안 걸어? 며느리 아기마다 달라요. 서두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의학과 과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30년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지금은 밝혀졌어요. 알레르기 메커니즘, 영아돌 연사 증후군의 원인, 두뇌 발달 과정, 영양학적 지식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소아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990년대에는 경험에 의존한 육아가 많았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다는 시기죠. 하지만 지금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육아가 표준입니다. 통계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밝혀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아돌 연사 증후군 SIDS. 1990년대에는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냥 아기가 갑자기 숨이 멎는 병이라고만 알려졌죠. 연구 결과 엎어 재우기, 부드러운 침구 사용, 실내 온도 등이 위험 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바로 재우기 캠페인을 하자 SIDS 발생률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 꿀에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장은 이를 처리할 수 있지만 1세 미만 아기는 장이 미성숙해서 중독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너무 이른 이유식은 장벽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단백질이 흡수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WHO는 6개월 이전 모유나 분유만 먹일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들을 접한 젊은 부모들은 당연히 최신 방식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내 아이를 더 안전하게 키우고 싶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혼란.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한 육아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내 아들은 어떻게 잘 컸어?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미숙 씨 가명 65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육아책을 갖고 와서 요즘은 이렇게 한대요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우리 아들 키울 때 꿀도 먹이고 엎어서도 재우고 다 했는데 멀쩡하게 잘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위험했다고? 그럼 난 위험하게 키운 나쁜 엄마였다는 건가요? 이미숙 씨의 말에는 서운함과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미숙 씨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표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안전한 방법이 밝혀진 거죠. 문제는 이 변화를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정보 격차. 또 다른 문제는 정보 접근성의 차이입니다. 젊은 부모들은 유튜브, 블로그, 육아 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소아과 의사, 육아 전문가들이 올리는 콘텐츠를 매일 봐요. 반면 60대 조부모들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스마트폰은 쓰지만 육아 정보를 찾아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신 육아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인천의 한 시어머니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며느리가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냥 내가 해본 대로 하는 건데. 이 정보 격차가 갈등을 키웁니다. 며느리 인터넷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시어머니 인터넷에 나온 게 다 맞는 건 아니야. 경험이 중요해. 해결의 실마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존중입니다. 시어머니의 경험도 소중하고 며느리의 최신 정보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둘째, 교육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왜 육아법이 바뀌었는지 과학적 근거를 친절하게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셋째, 타협입니다. 모든 걸 며느리 방식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핵심은 지키되 나머지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단락 양쪽의 진짜 속마음. 표면적으로는 육아 방식 차이로 싸우지만 그 밑에는 더 깊은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겨진 마음. 1. 인정 욕구. 시어머니들이 가장 서운해하는 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대구에 사는 최영희 씨 가명 64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손주를 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집에 오면 첫 마디가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요. 고맙다는 말은 없고 지적만 해요. 최 씨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담겨 있습니다. 안 봐주면 그만이에요.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아들이 고생할까봐 며느리가 힘들까봐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하면 정말 서운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보상의 불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엄청난 노동과 희생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부족하면 분노와 서운함이 쌓인다는 거죠. 2. 자존감의 문제. 며느리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 광주에 사는 박순희 씨 가명 62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세 자식을 다 이렇게 키웠어요. 셋 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건 옛날 방식이라고 하면 내가 뭐가 잘못됐나 싶고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시어머니에게 육아 방식은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이에요. 그걸 부정당하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3. 세대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또 다른 감정은 소외감입니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유튜브, 육아 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는 걸 보면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에 사는 김정자 씨 가명 63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는 뭐든지 핸드폰으로 찾아봐요.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경험도 많고 세 자식 키워봤는데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건가요? 이 소외감이 방어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인터넷이 다 맞는 건 아니야. 경험이 더 중요해 하면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거죠. 4. 경계의 모호함. 시어머니들은 또 이런 혼란을 느낍니다. 애는 내가 보는데 결정권은 엄마가 갖는 건가? 부산에 사는 이순옥 씨 가명 61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12시간을 내가 보는데 사실상 엄마는 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내가 다 하는데. 그런데 이유식 하나, 기저귀 하나까지 다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게 뭔가 싶어요. 책임은 있는데 권한은 없는 상황. 이게 시어머니들을 힘들게 합니다. 며느리의 숨겨진 마음. 1. 죄책감.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미영 씨 가명 35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래도 내 아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키우고 싶은데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시어머니한테 미안하면서도 동시에 답답해요. 이 죄책감과 답답함 사이에서 며느리들은 갈등합니다. 2. 불안감. 며느리들의 또 다른 감정은 불안입니다. 대전에 사는 최하은 씨 가명 33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계속 불안해요. 혹시 시어머니가 꿀 먹이진 않으셨을까? 엎어서 재우진 않으셨을까? 걱정돼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시어머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한 거예요. 첫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특히 예민합니다. 육아책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게 안 지켜지면 불안한 거죠. 3. 통제력 상실. 며느리들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답답합니다. 광주에 사는 김수진 씨 가명 34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 아이인데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기분 나빠하시고 그렇다고 안 맡길 수도 없고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4. 시댁과의 관계 부담. 며느리들은 또 다른 부담을 느낍니다. 인천에 사는 박지연 씨 가명 32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아 문제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면 시댁 식구들이 다 알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고생시키고도 뭐라고 한대 배은망덕하네 이런 소리 듣는 거 알아요. 그래서 참게 돼요. 시댁이라는 집단의 압력이 며느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남편의 딜레마. 가장 힘든 사람은 사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1. 양쪽 사이에서. 서울에 사는 이준호 씨 가명 36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한테 가면 내 와이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서 속상하다고 하시고 집에 오면 와이프가 시어머니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답답하다고 해요.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 엄마에 대한 미안함. 남편들은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알기에 더 미안합니다. 부산에 사는 김민수 씨 가명 37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애 봐주시는 거 보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와이프 말도 틀린 건 아니고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3. 아내에 대한 미안함. 동시에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성호 씨 가명 35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이프가 매일 밤 아기 체크하는 거 봐요. 오늘 이유식 잘 먹었나 기저귀 밟지는 없나. 그렇게 신경 쓰는데 시어머니가 안 지켜주시면 와이프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엄마한테 말하기가. 갈등의 악순환.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1. 시어머니가 자기 방식대로 육아를 한다. 2. 며느리가 지적한다. 3. 시어머니가 서운해한다. 4. 며느리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답답해한다. 5. 남편이 양쪽 눈치를 본다. 6. 누구도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한다. 7. 갈등이 쌓인다. 8. 작은 일에도 크게 싸우게 된다. 심리상담사 이지은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황혼 육아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육아 방식 차이지만 본질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불안감, 죄책감, 통제력 상실. 이런 감정들을 먼저 풀어야 방법의 문제도 풀립니다. 사단락 현실적인 해결책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을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해결책 1. 명확한 가이드라인 만들기. 첫 번째 해결책은 구체적인 육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수민 씨 가명 34세 부부의 사례를 볼까요? 수민 씨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육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A사 용지 3장 분량의 상세한 가이드였죠. 내용: 이유식 시간과 양, 낮잠 시간, 기저귀 교체 주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꿀 생수 엎어 재우기 등. 위급 상황 시 연락처.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이게 뭐야? 나를 애 취급하는 거야? 라며 섭섭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민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동안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이렇게 적어두면 저도 안심하고 어머니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각 항목마다 이유를 붙였습니다. 꿀은 보툴리누스균 중독 위험이 있어요. 소아과 의사 권고사항. 엎어 재우면 영아돌 연사 증후군 위험이 4배 높아져요. 미국 소아과학회 연구.
12개월 이전 무염식은 아기 신장 보호를 위해서예요. WHO 권고. 이유를 설명하니까 시어머니도 이해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 조심해야겠네. 지금은 시어머니가 이 매뉴얼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수시로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 작성 팁 1. 명령조가 아닌 부탁조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2. 이유를 반드시 설명. 꿀 금지. 꿀은 보툴리누스균 위험이 있어서 1세 이후부터 가능해요. 3. 중요도를 구분. 빨간색 절대 지켜야 할 것 안전 관련. 노란색 가능하면 지켜주면 좋은 것. 초록색 어머니 판단에 맡기는 것. 4. 감사 표현 포함.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해결책 2.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만들기. 두 번째 해결책은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지혜 씨 가명 33세 가족은 매주 일요일 저녁 가족회의를 합니다. 회의 내용. 지난 한 주 육아 점검. 시어머니의 어려웠던 점. 며느리의 요청사항. 아기의 발달 상황.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다고 해요. 지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이번 주에 이유식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특별히 힘드셨던 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시어머니도 이 시간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요. 이번 주에 지우가 밤에 잘 안 자서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안고 있기 힘들었어요 하면 며느리가 그러셨구나. 다음 주는 제가 낮에 휴가 내서 어머니 좀 쉬시게 할게요. 이렇게 배려해줘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통하면 작은 불만이 쌓여서 큰 갈등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 3. 육아 교육 함께 받기. 세 번째 해결책은 함께 육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현주 씨 가명 35세는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조부모. 육아 교실에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소아과 의사가 최신 육아법을 설명했어요. 1세 미만 아기에게 꿀을 주면 안 되는 이유는, 엎어 재우기가 위험한 이유는, 이유식을 6개월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내가 무슨 공부를 하셨지만 교육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런 위험이 있구나. 나는 몰랐네. 다행히 우리 아들 때는 별일 없었지만 손주는 조심해야겠다.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까 받아들이시기 쉬웠던 거죠. 며느리가 말하면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의사가 말하면 교육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많은 지자체에서 조부모 육아 교실을 운영합니다. 온라인 강의도 많아요. 함께 듣는 걸 추천합니다. 해결책 4. 역할 분담 명확히 하기. 네 번째 해결책은 명확한 역할 분담입니다. 대구에 사는 최민지 씨 가명 34세 가족은 이렇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의 역할. 기본적인 돌봄 기저귀 수유 낮잠. 놀아주기. 산책. 며느리의 역할. 이유식 준비. 건강 관련 결정 병원 예방접종 등. 발달 체크. 남편의 역할. 퇴근 후부터는 전담. 주말 육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조율. 이렇게 역할을 나누니까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에 집중하시고 저는 제 역할에 집중해요. 겹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갈등도 줄어들었어요. 해결책 5. 감사 표현하기.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이하은 씨 가명 33세는 매일 저녁 시어머니께 카톡을 보냅니다. 어머니 오늘도 지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용돈을 드립니다. 어머니 이건 육아 수고비예요. 받아주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무슨 돈을 받아라며 거절하셨지만 하은 씨는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희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요. 그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어머니께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 감사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시어머니도 기꺼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마워. 돈보다 그 마음이 고마워. 감사 표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매일 카톡으로 감사 메시지. 일주일에 한 번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간식 사드리기.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식사 대접. 명절에 특별한 선물.
시어머니 생신의 특별한 이벤트. 중요한 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해결책 6 쉬는 시간 주기. 6번째 해결책은 시어머니께 휴식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김수진 씨 가명 34세는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를 쉬게 해드립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아이 볼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날은 남편과 함께 아이를 보고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하십니다. 어머니도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하세요. 매일 손주만 보시면 힘드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괜찮아 내가 볼게라고 하셨지만 한번 쉬어보니까 좋으셨나 봅니다.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가끔은 나만의 시간도 필요하더라. 며느리가 그걸 알아줘서 고마워. 해결책 7 전문가 도움받기. 7번째 해결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지영 씨 가명 36세 가족은 갈등이 심해지자 가족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각자의 입장을 들어주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며느리께서는 아기 안전이 걱정되시는 거고요.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갈등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은 지자체에서 무료 가족 상담을 제공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달락 장기적 관점 새로운 가족 문화 만들기. 황혼 육아 갈등은 단순히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황혼 육아는 당연한 게 아니다.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조부모의 손주 돌봄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고마운 선택입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에게도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60대는 이제 노후를 즐길 나이예요.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할 시기죠. 그런데 손주 돌봄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희생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가족사회학자 김혜경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조부모의 육아 참여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조부모들의 희생 덕분이에요. 하지만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갈등이 생깁니다. 국가와 사회의 역할. 사실 황혼 육아가 이렇게 보편화된 건 국가의 육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OECD 평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73%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15% 정도예요. 민간 어린이집은 비용이 비싸고 질도 천차만별이죠. 그러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조부모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한 정책 연구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황혼 육아 갈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조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최근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부모 육아 수당 지급 일부 지자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세대를 넘어서는 이해.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조부모 세대의 희생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30년 전 방식으로 육아하시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조부모 세대는 젊은 세대의 불안을 이해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에서 바탕이 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가족 문화를 만듭니다. 만약 지금 며느리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훗날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만약 지금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며느리의 경계를 존중하는 모습이 며느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겁니다. 만약 지금 남편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훗날 아들이 배우는 교훈이 될 거예요. 결혼 20년 차인 이수진 씨 가명 48세는 최근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수진아, 엄마가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한테 많이 참았어. 그런데 엄마는 너한테 그러고 싶지 않아. 너희 부부만의 공간을 존중할게. 대신 가끔 엄마 보러 와줘.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조금씩 더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결론: 갈등은 성장의 기회다. 이 갈등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 문화적 변화, 심리적 욕구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은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예요. 갈등을 잘 풀어나가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1.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되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2. 소통하세요. 진심으로. 추측하고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말하세요. 3. 시간을 주세요. 서로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적응하고 이해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4.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모두가 100% 만족하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80% 정도 괜찮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5.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한쪽을 닫으면 다른 쪽을 열어주세요. 6.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중재자이자 소통의 다리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쪽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7. 더 큰 그림을 보세요. 이건 단순히 육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저는 이런 게 고민이에요. 하고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시대 갈등 이야기를 다뤄볼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렵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족 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